시서의 적중도를 검증을 차례인데요. 시서의 적중도 검증은 여기서 엊그제 봤던 남북관계의 추이를 2009년 추이를 묻습니다. 그 기회를 뽑았죠. 이걸 검증을 하면 또 1년 지난 뒤에 만나야 되니까 검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전 거 이미 검증된 것을 사례를 2개 정도 살펴보고 세 번째에 엊그제 뽑은 남북관계 추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2개는 이미 검증된 것을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고 하나는 1년 뒤에 한번 진짜로 그렇게 남북관계가 진행이 됐는가 각자가 알아서 검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보세요. 제2절 시서의 적중도 검증.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공자와 더불어 주역 시서에 의한 신지적 미래 예측의 적중도를 어느 정도 신뢰할 것으로 전제하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증주의 방법이 소개된 이상 지금 당장 시서의 실제적 적중도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궁금하고 답답해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실제 시서의 적중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책으로는 이를 직접 실현해 보여줄 수도 없고 동영상을 상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최근에 필자와 원주의 제하역학자 독자들이 공이 다 아는 사건들에 대한 시서와 점단들 중 이 사건들이 발생하기에 앞서 책이나 잡지를 통해 세상에 공간된 시서 점단들을 살펴볼 것이다. 서례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시서 점단, 2016년 4월 13일 각 당 대표의 총선 운세,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 운세에 대한 시서의 적중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죽음, 2009년 5월 23일에 대한 시서 점단은 실증주역에서 공표되었다.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3당이 맞을 선거 운세와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이 받을 선거 운세에 대한 시서와 점단은 월간중앙 2016년 4월호와 2017년 5월호에 각각 공표되었다. 책이나 언론지에 일단 실려 공간된 점단은 필자만이 아니라 귀신도 고칠 수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사망 사건과 총선, 대선 결과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므로 주역 시서의 적중도에 대한 공개적 검증으로는 이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2-1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년운에 대한 시서와 점단.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 전체의 운은 원주의 제야역학자 백오가 2002년 초 노무현 씨가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시서해 지화 명의께의 초구를 얻었다. 초구의 효사는 해가 뜨고 지는 하루 중 이른 아침인데 새가 날면서 날개를 들이우는 상이로다. 군자가 집을 떠나 떠돌도다. 3일을 먹지 못하리로다. 가야 함에 주인이 말씀을 하리라. 2002년 말 필자는 이 괴를 이와 같이 풀이했다. 노무현은 부산에서 2번 낙선하는 등 의를 위해 녹을 불식하며 전전하던 중 군자 우행 의 불식을 가상히 여겨 바보 노무현을 연호하는 노사무의 갑작스런 부름을 받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다가 주권자 국민의 지지로 당시 민주당은 처음으로 국민 경선을 도입했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의 연승에 나라의 제주가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등극과 함께 386 참원자들을 중용해 국정을 망치고 물러나 몰락한다. 끝내는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죽도록 고생만 하고 정치적으로 곤궁해진 가운데 권좌에서 내려온다. 그의 말년을 점단하자면 직에서 물러난 후 형리의 추궁과 여론의 비판에 시달리다가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다. 3일 불식. 따라서 인생운으로 이 초구를 받으면 서지자는 의리상 불식하고 정처 없이 떠돌며 고생하던 중에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아 점차 하늘 높이 비상해 나라나 집단의 정상에 등극한다. 그러다가 참원자를 중용해 저지른 실수로 인해 점차 추락해 밥을 굶을 정도로 고심하거나 밥을 먹지 못하고 요절한다. 이거 이제 숙손목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춘추 자시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 괴를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 형이 그
자기 나라의 그 태왕후와 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실권을 쥐고 흔들었는데 자기는 그걸 위태롭게 여기고 의로우면서 그냥 그 나라를 떠나요. 좀 있으면 자기한테도 해가 미칠 것 같은,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상태를 누가 가만히 두겠어요? 뒤집어 엎어서 그 형이 결국 몰락을 하게 된다고. 근데 자기까지는 미치지 않지. 자기는 이미 망명한 상태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숙선 목자 집안에 이제 그 가장이 자기 형이었는데 형이 이제 그렇게 죽었으니까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 가문을 다 이어받아야 되니까 대부 집안이니까 들어와서 다시 가문을 높이 세워서 가문은 수장이 돼요. 수장이 됐는데 거기에 옛날에 자기가 전전할 때 그 어떤 여자와 동숙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놈 자식이 거기에 그 종으로 지원해서 노비로 들어와 있어. 노비가 이제 총애를 계속 얻어가지고 숙성 목자의 이제 총 비서실장이 됐는데 그 녀석이 이제 실권을 주기 위해서 자기도 핏줄이잖아. 실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숙성 목자를 3일을 굶겨갖고 아무도 접견 못하게 만들고 굶겨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가 그 권력을 쥐는데 그 친구도 전복되긴 마찬가지 전복돼. 그와 같이 인생이 흘러갔어요. 그 점단의 예를 따라서 쭉 나는 춘추 자신을 중시해서 풀이를 해서 이제 이 점단을 내는 거죠. 자. 그러나 필자는 그의 말년을 점단하자면 직에서 물러난 후 형리의 추궁과 여론의 비판에 시달리다가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다. 3일 불식은 점단을 차마 그대로 쓸 수 없어 2008년 초판 실증 주역을 내면서 최종 순간에 이 구절을 그의 말년은 관제와 여론의 비판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로 고쳐 출판했다. 주역 철학의 의리에 의하면 생존 인물에게 내려진 죽음의 점단을 담은 글을 공간하는 문제에서는 삶을 존중하는 윤리 도덕이 죽음의 점단의 적중성을 공개에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고의 원래 점단은 노 전 대통령이 제야에서 떠올라 대통령에 등극해 국정을 망치고 말년에 검찰 조사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 급서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예견했다. 그런데 참언자를 중용해 저지른 실수로 인해 점차 추락해 밥을 굶을 정도로 고심하거나 밥을 먹지 못하고 요절한다는 일반적 점단 구절을 읽은 일부 신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하자 이 일반적 점단 구절을 인용하며 필자의 점단이 적중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필자는 개정판을 내면서 그의 말년은 관제와 여론의 비판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는 구문을 어쩔 수 없이 다시 그의 말년을 점단하자면 직에서 물러난 후 형리의 추궁과 여론의 비판에 시달리다가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다. 3일 불식은 원래 점단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3일 동안 굶지 못하는 건 실제로 3일 동안 굶지 못하고 숙선 목자처럼 죽을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단히 곤궁하게 지낼 걸로 봤는데 나중에 더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인가 초등학교 동창회가 찾아갔을 때 그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동창이 죽은 뒤에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찾아갔더니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더래. 노 대통령이 3일 불식 그 점단 아니 이 효사도 맞은 거예요. 사실 따지면 3일 동안 안 먹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주역 시선은 점단을 잘하는 경우에 이렇게 무서울이 많지 적중도가 높다. 주역 점서가 국가나 국사의 명운을 점치던 점서인 한해서 특히 국가 공인의 운명이나 관직 인사, 선거 또는 정책의 운세와 관련된 시서의 경우에 적중도가 매우 높다. 다음은 총선과 대선의 운세에 대한 설례의 적중도를 살펴보자. 2016년 총선은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뒤에 대선만 최근에 가까운 것만 읽읍시다. 622페이지 2.3 2-3 정윤현 2017년 대통령 조기 선거에 대한 시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의 2017년인데
2017년 봅시다. 2017년 대통령 조기 선거 운세에 대한 시서 역계와 점단이다. 이 대선에 대한 시서를 해설하고 점단한 필자의 기고문은 월간중앙 2017년 4월호에 실렸다. 특집 주역으로 푼 대선 후보들의 운세, 아는 연대, 무는 포용 필요. 주역 철학자에게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주역 시서로 각 당 대선 후보의 선거 운세를 봐서 공론지에 게재해달라는 것은 사활적 부담을 주는 요청이다. 2, 3주 후면 판가름날 주역점의 적중 여부에 필자가 그간 정치 철학 교수로서 쌓은 명예의 존폐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자님의 주역 시서의 적중률도 70%에 불과했다. 공자는 1973년에 출토된 마왕태 한묘백서의 요편에서 선생님께서도 역시 주역점을 믿으십니까? 라는 자공의 당돌한 질문에 내가 100번 점치면 70번 맞았다. 그리고 역시 그중 많은 것을 반드시 따랐느니라 라고 답한 바 있다. 공자의 주역점도 30% 정도는 빗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공자님도 70%밖에 적중하지 못했다면 후세의 정치 철학자인 필자로서는 50 내지 60% 정도만 적중해도 주역 시설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점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시설을 잘하기로 유명한 원주의 제야역학자 백오는 2016년 5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운세를 시서해 화택 규괴의 구의효를 동요로 얻었다. 규괴 구의의 효사는 다음과 같다. 골목에서 주인들을 만나는데 탈이 없으리라. 그는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경 조기 대선이 확실시된 시점에 백오가 다시 안철수 전 대표의 대통령 선거 운세를 시사하니 다시 규괴가 나왔고 그중 상구효가 동했다. 규괴 상구의 효사는 이렇다. 등지고 홀로 된 형국이로다.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 쓰고 귀신이 한술에 실려있는 것을 보도다. 활 시위를 당겼다가 풀어놓도다. 적구가 아니라 동맹군이로구나. 가는데 비를 만나니 길아리라. 이어서 필자가 대선 운세에 관한 주역 시서의 기고 요청을 받고 운세를 재확인하기 위해 4월 4일 다시 시서해 동요 없는 지뢰 복괴를 얻었다. 복괴의 괴사는 이렇다. 제자리로 돌아오니 형통하도다. 출입에 해독이 없으니 그를 믿는 자들이 와도 무탈하리라. 그의 도를 돌이켜 7일이면 돌아오도다. 가는 것이 이롭다. 꽤나 복잡한 역괴들이 뽑혔다. 첫 역괴는 안철수 대표가 막후에서 아무도 몰래 정치 거물들과 동맹을 맺거나 연대를 약속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효사의 점사가 탈이 없다고 하고 그 효사에 공자가 도를 잃지 않는다라고 주석했으니 연대의 일이 무탈하게 잘 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는 대선이 아직 먼 시점이므로 이 주역계는 대선으로 가는 한 과정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안철수는 연대 노선에 따라 움직인 흔적이 감지된다. 손학규, 정운찬, 유승민 등과의 연대를 타진해 손학규를 입당시켰고 정운찬, 유승민 등을 우호 세력으로 얻었다. 괴풀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필자의 실증주역을 참조하고 이와 괴풀이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효는 국민혁명과 탄핵소추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 분명해져 좀 더 분명한 괴가 나왔다. 등지고 홀로 된 형국은 곧 모든 연대론을 내던지고 자강론으로 나갈 것을 예고한 것이다.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 쓰고 귀신이 한술에 실려 있는 것을 본다는 구절은 탄핵소추 국면에 전통적 보수, 진보 진영들이 이리저리 갈리고 뒤섞여 적을 가리기가 어렵게 될 혼탁 정국을 가리킨다. 그래도 문재인 후보를 물리쳐야 하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보수적 지지자들을 적수 세력으로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 실은 이들이 동맹군이기 때문에 이들을 활로 쏘려고 활 시위를 당겼다가 풀어놓게 된다. 안 후보는 활을 거두고 우클릭을 해 이들과 연대한다. 이것은 당대당 연대일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구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보수적 유권자들이 안철수를 찍는 식으로 연대할 수도 있다. 후자는 그야말로 안 후보가 말하는 국민에 의한 연대가 될 것이다. 가는데 비를 만나니 길하리라는 구절은 대선의 출정에 단비, 행운을 만나 길할 것이라는 말이다. 비를 만나는 것은 가는데 비를 만난다면 이라고 조건으로 풀이해야 할 때도 있다. 또 시사한 날 2016년 12월
9일이나 선거일 2017년 5월 9일에 비가 오면 길하다는 말로 풀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공자는 비를 만나 길한 것은 군중의 의심이 없어진다는 말이다는 주석을 달아놓았다. 군중의 의심이 없어질 만큼 동맹, 연대를 통한 승리는 의심할 바 없다는 말이다. 복괴는 안 후보가 정계에 입문할 때 내건 새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거나 2016년 5월 점괘의 연대 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로 푼다면 안철수 후보가 시사한 날 4월 4일로부터 일주일 안팎 10일 내지 12일경 전후에 자강론으로부터 연대론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수적 유권자들을 동맹 세력으로 얻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대 대상자들이 들락날락해도 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를 믿는 자들이 찾아오면 이들과 맞아들여도 무탈할 것이다. 점괘로만 보면 안철수 후보가 구적수 세력 또는 중도 보수적, 우익 보수적 유권자 대중과의 막판 연대에 성공할 경우에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행운, 단비를 만나면 길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연대에 나서 이 연대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한다는 조건 하에서 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연대 노선을 버리거나 연대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럴 가능성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안 후보는 그간 자강 노선, 즉 등지고 홀로 있는 규고 노선을 고수해서 이득을 봤지만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점은 다 지나갔다. 안 후보는 보수적 유권자 대중을 적수 집단으로 여겼으나 이제 이 새로운 전국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두려워하는 모든 중도 보수적 유권자 대중과도 손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단독 출마자들과도 연대하고 당대-당 연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도 보수적 바른정당과 연대하는 것은 몰라도 자유한국당까지 껴안는다면 국민의당의 집토끼, 중도개혁적 지지자층의 일부를 잃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운세로는 배고가 2016년 12월 30일경 시서해 송지최께를 얻었다. 송지최는 천수 송꾀의 구이와 상구효가 동해서 택지최께로 변한 것을 말한다. 송꾀는 다툼의 괴인데 믿고 따르는 부모들을 가져 두려운 일을 막아 중도를 가면 길하고 끝까지 가면 흉한 효이고 최꾀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왕주를 창업하는 괴다. 송꾀 구이와 상구의 효사는 다음과 같다. 구이, 다툴 수 없어 돌아가 숨었으니 자기읍인 300호의 말썽이 없으리라. 상구, 혹자가 그에게 허리띠를 하사하나 하루아침에 그것을 3번이나 빼앗으리라. 필자가 이를 확인하고자 문재인 씨가 후보가 된 다음 날 4월 4일 시서에 택화혁괴의 초구를 동요로 얻었다. 초구의 효사는 이렇다. 황소 가죽으로 꽁꽁 묶도다. 점단하자면 송꾀의 구이 효사는 문 후보가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몸을 사려 지지율을 지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상구는 문 후보가 허리띠, 벼슬을 받는다는 것과 곧 허리띠를 3번이나 빼앗긴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자는 여기에 다툼으로 관복을 받으니 이것도 역시 공경함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주석했다. 송꾀의 상구는 배구의 많은 설에 의할 것 같으면 묻는 일에서 성공한 뒤 이어지는 다른 일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구가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물어 이 송꾀를 뽑은 것임을 상기할 때 혹자가 그에게 허리띠를 하사하나 하루아침에 그것을 3번이나 빼앗는다는 효사는 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을 너무 다툼으로 몰아가는 통에 공경을 잃어 집권 후 국정 운영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또는 혹자들이 그에게 관복의 허리띠를 주는 것을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하루아침에 3번 그것을 빼앗는다는 구절을 그 뒤에 있는 본선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주역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다툼으로 보는 것이 된다. 이 경우에 하루아침에 허리띠를 3번이나 다시 빼앗기가 되는데 이것은 1. 대통령직, 2. 후보직, 3. 당내 지위 이 3가지를 일거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경우든 송꾀는 문 후보가 이번 선거를 통합의 선거가 아니라 다툼의 선거로 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가 자기 세력과 자기 지지자들만 가지고 이 선거를 다툼으로 몰고 가 승리해 대권을 독식하려고 들면 들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비록 변괴 책괴가 뜻하는 대로 수많은 군중이 똘똘 뭉쳐 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대권 독식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다. 손꾀는 믿고 따르는 붕우들을 가져 두려운 일을 막아 중도를 가면 길하고 끝까지 가면 흉한 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이 손꾀의 궤덕대로 믿고 따르는 붕우들을 가져 두려운 일을 막아 중도를 간다면, 즉 다툼이 아니라 화합의 길을 택해 당 안팎에 상처받은 세력과 두려워하는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붕으로 만들고 이들과 연대해 두려운 일, 본선 패배나 국정 실패를 발본세곤하는 노선을 걷는다면 집권 후 국정이든 경선 후 본선이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확인차 필자가 4월 4일에 뽑은 혁괴의 황소 가죽으로 꽁꽁 묶는다는 초구의 효사에는 공자가 유의로는 불가하다는 주석을 달았다. 혁괴는 변혁의 괴다. 따라서 이것은 문 후보가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을 추구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내일 신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조치 등과 같은 유의의 대응 조치로는 정권 교체를 하기도 대통령 선거의 꽁꽁 묶인 현재 상황을 바꾸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공자의 주석은 유의로 민심을 바꾸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경고로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문 후보 측은 당황하지 말고 공경심을 발휘해 침착하게 어떤 무의의 방도를 찾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는 지지율 1위라는 오만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선명한 우클릭을 통해 친문 진영에 끼고 싶거나 다가오고 싶은 외부 세력들 또는 연대가 가능한 모든 중도 보수적 외부 집단, 옛날에 가까웠던 과거의 붕우들, 당내의 소위 비문 세력 등을 능동적으로 껴안는 중도 화합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무의로 황소가죽으로 꽁꽁 묶인 대선 상황을 푸는 열쇠일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에 무난히 승리에 집권하고 나서 국정에 실패하거나 당내 경선에 승리하고 나서 본선에 패배할 우환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 중 어느 쪽인지 점단할 수 없다. 문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승리했지만 대권 독식 노선 때문에 경선 과정을 불미스럽게 만들어 패자들에게 큰 심리적 후유증과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문 후보 측의 이 대권 독식 노선과 경선 후유증은 대선 승리의 걸림돌이거나 대선 승리 후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오만한 대권 독식 욕심을 버리고 경선 후유증과 중도적 보수적 유권자 대중의 두려움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면 걸림돌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자가 유의로는 불가하다고 토를 달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괜히 다툼을 일으키고 억지를 쓰는 식의 유의의 조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오로지 자기적이지 않은 어떤 무의의 대응 방도, 즉 중도적, 보수적 유권자 대중의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중도 화합의 연대 방도만이 꽁꽁 묶인 상황을 풀 수 있다. 이런 무의자연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문 후보가 친문 세력과 자기 지지자들로만 대선의 승리에 대권을 독식하려고 하면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상기시키는 문 후보의 집권을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어떻게든 이를 저지하려는 중도적, 보수적 유권자들을 안철수 후보에게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해 반드시 흉할 것이다. 그러나 무의자연 방식에 입각한 중도 화합의 연대 노선을 적극 추구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진심으로 연대를 추구한다는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공개 반성하고 노 대통령 탄핵 세력까지 껴안는 광폭 행보를 말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운세로는 필자가 4월 4일 시서에 동요 없는 뇌산 소각계를 얻었다. 소각계의 괴사는 이렇다. 작은 것이 과한 상의로다. 형통하도다. 발음이 마땅하다. 작은 일은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할 수 없도다. 비조가 그들에게 소리를 남기도다. 의당 위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의당 아래로 내려앉아야 대기하리라. 엎드려 있어야 좋다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 뭐 홍 후보에게 딱 들어맞는 그가 나온 것 같죠. 첨단을 해봅시다. 여기서 결정적 대목은 작은 일은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할 수 없다는 것과 의당 위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의당 아래로 내려앉아야 대기하다는 것이다.
소과는 작은 것이 지나치다는 뜻인데 지지도가 낮은 후보가 지나치게 기염을 통하는 형국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당을 지키는 작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대선 승리로 정권을 재창출하는 대업을 이룰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 홍 후보는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비상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요란하게 비상하려고 하지 말고 몸을 낮추고 한국당 주위의 남은 보수적 지지자들을 한국당에 굳게 붙들어 매는 것이 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비상하려고 개구리가 배 키우듯이 대욕을 부리며 날개를 퍼득거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 급전직하로 추락해 낭패를 당할 것이다. 홍 후보가 대욕을 부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위험을 초래할 것 같으면 당주에 남아있는 마지막 보수 표들마저 홍준표 후보를 등지고 문 후보를 이길 만한 중도 성향의 후보에게로 급히 달려갈 것이라는 말이다. 이미 과거 새누리당 골수 지지자들 사이에서까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퍼져가고 있는 마당이니 이보다 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더 있겠는가?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 후보와의 단일화나 바른정당과의 합당 등 과도한 보수 결집 시도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승리를 돕는 것 같으면 남은 지지표도 마저 잃을 수 있다. 보수적 지지자들은 현재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까 봐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의 일부 집단들마저 문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철수 키워 문 막자는 구호를 공공연하게 내걸고 움직이기 다 시작했기 잊어버렸지. 근데 때문이다. 이거 읽어보니까 새롭지. 철수 키워 문 막자.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몸을 낮추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5월 대통령 선거는 자유한국당에게 숨통을 막는 황사 같은 것이다. 홍 후보는 몸을 낮추면 5월 대통령 선거의 이 황사로부터 자유한국당을 지켜내는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상하려고 하면 홍 후보 개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르고 자칫 당도 지키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운세로는 필자가 4월 4일 시서에 택례숙계의 유기효를 얻었다. 유기효의 효사는 이렇다. 소자를 메고 장부를 버리도다. 공자는 소자를 맨다는 것은 겸해 더불어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추석한다. 소자를 맨다 또는 소자에 매인다는 것은 작은 일을 지키고 큰 것과 어울려 연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유승민 후보가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소당인 바른정당을 지킨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한국당 외에 다른 당과 연대하는 길조차 막힌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전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의 관계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을 지키는 데 유리한 길만을 찾을 것이다. 이 전개에는 기흉의 점사가 없으므로 바른정당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지만 큰 패착을 당하지도 않을 것 같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자기의 소당을 지키는 길을 갈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나 연대는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당과의 단일화나 연대는 바른정당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 외에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바른정당의 수호에 이롭다면 이 연대는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후보나 개연성 있는 후보감으로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있다. 정 전 총리는 배고가 3년 전 그의 정치 운세를 시서해 풍지관계의 육사를 얻었는데 그 효사는 나라의 빛을 보고 왕에게서 빈객 대접을 받는 것을 이롭게 쓰다이다. 정 전 총리는 왕의 빈객이므로 앞으로 왕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나 왕이 아니므로 이 대선 후보 운세풀이에서는 빼놓을 것이다. 홍석현 전 회장은 대선 출마 소문이 여러 차례 나돌았으나 4월 4일 시서 당시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필자는 홍 전 회장의 대선 운세가 아니라 4월 4일 이후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대선과 관련된 정치 운세를 묻는 점괘를 뽑았으나 4월 11일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4월 5일 출마를 밝혔으나 일주일 만인 4월 12일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선 경쟁 무대에서 내려갔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여러 정황상 개헌을 위한 임시대통령 또는 과도적 대통령이 될 공산이 크다. 헌법이 개정된다면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까닭에 새 대통령은 장대한 국가 계획을 따로 펼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개헌보다 더 장대한 국가 계획이 어디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개헌을 전제로 할 때 아마 내년 말이면 다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다. 이건 내가 그냥 점당과 관계없이 예측한 건데 이 문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개헌이 물 건너가는 일이 될 줄이야. 개헌의 가장 적대적인 후보였죠. 개헌 안 하려고. 따라서 제대로 한번 대통령을 해보려는 정치인은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고 차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위에서 제시한 주역 시서와 점단들 중 어느 것은 그릇될 수 있다. 오류의 원인은 점괘를 뽑는 시서에 있을 수도 있고 점단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서보다 점단이 틀릴 위험이 더 크다. 시서로 얻은 점괘는 시서법의 원칙만 잘 지킨다면 귀모의 소산이므로 대체로 옳지만 점단은 인모이므로 실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귀모의 모자가 또 틀렸다. 여기서 제시된 점단들도 황태현이라는 사람이 인모로 내린 점단이므로 다 적중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해설한 점단들이 모두 다 틀릴 수는 없다. 주역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허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역이 그렇게까지 허위적이라면 공자가 나이 들어갈수록 주역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주역을 애독하며 학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역 경문과 시서법이 오늘날까지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일찍이 옛사람들이 인지로 국사와 정치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천신으로부터 신지라도 빌려 국가와 정치의 천명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주역이 발생한 것이다. 만약 주역점단이 50 내지 60%라도 아니 33%만이라도 적중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논할 의의가 있는 것이다. 주역은 원래 길복을 구하려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환과 흉액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적중률 33% 시에 3번 흉하다는 점단을 얻었다면 3번 중 1번은 흉할 것이다. 따라서 흉할 것으로 예언된 3가지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흉액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비행기 여행이 흉하다고 예언된 3개의 날짜를 피해 비행기를 타면 흉액을 완전히 피할 수도 있는데도 굳이 주역점단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각종 후보와 단독 출마 후보들은 이번 시서로 얻은 점괘가 어떤 것이든 주역의 우환 예고나 흉액 경고를 참조한다면 손실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 예고와 경고를 무시하거나 이것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하지만 다가올 역경이나 흉액에 대한 예고와 경고를 중시해 이에 합당하게 움직인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 행동은 흉일에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만큼이나 후보 당사자들에게 아주 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와 관련자들에게 이 점괘들은 진지한 사색과 탐구의 대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사활이 걸리지 않은 독자들은 이 점괘와 점단을 일종의 가십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읽어도 무방하다. 이 점괘와 점단들을 이번 대선의 경과와 결과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불타는 궁금증을 미리 얼마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기사 전부야. 이게 기사 나가고 나서 이제 틀리면 죽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됐는가 다시 이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죠. 다 아니까. 5월 9일 대선 결과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였다. 전국 투표율 77.2%에 문재인은 41.1%, 홍준표는 24.0%, 안철수는 21.4%, 유승민은 6.8%, 심상정은 6.2%를 득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무위의 선거 행위로서 대통합 정부 수립을 거듭 강조했고 안희정, 이재명 경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껴안았고 문 후보 부인과 안희정, 이재명 후보 부인이 삼각 동맹을 맺어 셋이 손잡고 호남을 누볐고 동시에 물밑에서는 당외로 정운찬, 홍석현, 이낙연 등 많은 유력자들을 삼고초려하듯이 집에 찾아가거나 수없이 전화하며 동맹을 추구했다.
위 주역 풀이에서 필자는 문 후보가 화합의 길을 택해 당 안팎에 상처받은 세력과 두려워하는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붕으로 만들고 이들과 연대해 두려운 일을 밟은세고 나는 노선을 걷는다면 집권 후 국정이든 경선 후 본선이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점단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무의자연 방식에 입각한 중도 화합의 연대 노선을 적극 추구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단정했다. 점단은 100% 적중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성패만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정권의 미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 지나치게 취약하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전 유권자의 31.7%, 전 국민의 27%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당시 최대로 받은 게 지금 이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모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이렇게 취약하게 시작해요. 전 국민의 27%밖에 못 받았으면 나머지 뭐 33%는 다 싫어한다는 소리잖아. 아니야. 73%는. 예? 다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못할수록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어떤 대통령이 미래에 또 나온다 하더라도 정권을 유지하고 끝까지 5년을 다 메울 수 있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점당과 반대로 움직였다. 필자는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연대에 나서 이 연대를 성사시키는 데에 성공한다는 조건 하에서 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연대 노선을 버리거나 연대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럴 가능성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점단했다. 그러나 안철수는 연대, 동맹을 소홀히 하며 여전히 자각 노선을 고집했고 막판에 주변의 권고로 김종인, 유승민 등과 연대를 시도했으나 김종인은 소극적인 데다 후보와 다른 소리를 냈고 유승민과의 때늦은 연대 시도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자각 노선은 고립무원 노선으로 전락했고 홍준표 후보의 기염을 막지 못해 홍 후보에게 많은 표를 빼앗겼다. 막판에 홍의 보수 바람이 커지자 문 후보로의 표 쏠림 추세가 강화되어 안 후보는 호남에서도 패배를 맛보고 말았다. 독불 장군식 고집이 패배를 자초한 꼴이다. 투표일에 비가 오긴 왔으나 유권자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의 강수량은 턱없이 미흡해서 행운을 가져오기에 충분치 못했다. 비가 많이 쏟아졌다면 20, 30대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 불참률이 높아져 안철수에게 유리했을 것이다. 안철수가 연대 노선을 잘 구사해 홍준표를 크지 못하게 견제 제압하며 문 후보의 표를 뺐고 호남에서 문 후보를 이겨 문 후보에게 한 표 뺐으면 두 표 격차가 난다. 문 후보와 계속 선두를 다퉜다면 보수표도 끌어와 선거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정교한 정치 전술을 구사하기에 너무나도 미숙한 정치 초년생이었다. 자강론 연장선상에서 개혁 공동정부를 막판에 내걸었으나 문 후보의 대통합정부 구호를 물리치기에 의미론적으로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이런 것들은 기록인데 별소리 다 나왔었죠. 대통합정부, 뭐 개혁, 이게 적절한 시점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판에 그냥 이용해 먹는 식으로 하니까 당선될 만한 문 쪽 말이 더 먹히지 반대 개혁 공동정부 이런 건 잘 안 먹히는 결국 이제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는데 자. 유승민 후보는 점단대로 홍 후보에게 흡수당하지 않고 대선 레이스를 완주해서 바른정당을 지켰다. 그러나 안철수와의 공동정부 연대 전술을 거부해 선거 결과는 미미한 득표로 끝나고 말았다. 필자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몸을 낮추는 것이 상책일 것이나 비상하려고 하면 홍 후보 개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르고 자칫 당도 지키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점단했다. 홍 후보는 몸을 낮추는 것이 상책인데도 요란을 떨고 기염을 토하며 안철수 표를 뺏어오고 중도와 진보 유권자들을 두렵게 해 안철수를 죽이고 문재인에게 표를 몰아주어 문재인의 압승을 가져다 준 탓에 홍준표가 문재인 당선의 1등 공신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 비난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그르칠수록 더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내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당권파, 후보파, 친박 간의 책임 공방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다. 주역 시선은 위와 같이 일정한 적중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공자가 역학에 열중했고
앞서 서구 역학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듯이 서양에서도 칼 융, 옥타비오 파즈 등 저명 인사들을 포함한 시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좀 시간이 그래도 빡빡하지 않으니까 앞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적중, 왜 이게 주역이 맞는 적중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고민해 놓은 게 있어요. 칼 융이나 이런 건 이미 오래된 것이라서 좀 최근 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옥타비아 575페이지 2.4 2-4 주역점의 적중성과 예견력, 서양인들의 규명 노력. 주역의 역사적 경문적 연구는 주역점이 오늘날 적중하는지 또는 적중한다면 어떻게 하여 적중시키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필연적으로 이런 물음들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주역을 극찬하는 피트는 가능한 메커니즘들을 이렇게 요약한다. 이것들 중 첫 번째 것을 그는 경문이 질문자가 관심거리, 믿음, 물음들을 투영하는 스크린을 구성한다는 재래식 답변으로 기술한다. 피트는 이 투영 이론을 빅토리아 시대의 찻잎점에 비유한다. 하지만 이 비교는 다 적절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역의 반응은 특별한 궤와 경문으로 구성되는 반면 찻잎점의 의미는 전적으로 전본원자의 감정이입에 의해 작화되기 때문이다. 무대 심령술들은 점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콜드 리딩이라는 기술, 사전 정보 없이 재빨리 알아차리는 기술을 사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다고 느낄 모호한 진술들이 쏟아진다. 그 다음 무대 심령술사들은 주제의 반응들을 따라가며 최대의 사람들과 감응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진술들을 제공한다. 암시가 빗나간 것 같으면 즉각 중단되고 대안의 암시가 제공된다.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멤버들은 정확한 진술을 기억하고 부정확한 진술들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운 좋게 적중한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경험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하여 공시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유의미한 동시 발생 사건들을 경험한다고 가정하면 공시성은 공통된 인간 경험이다. 진정으로 점은 공시성들을 산출하는 것으로 의도된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드 리딩은 종종 사기의 한 형태로 묘사된다. 그것은 대개 유흥의 한 종류일지라도 부도덕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콜드 리딩이 영적 힘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심리치료는 종종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기술하고 치료사는 재언을 받는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재언이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동의하는 재언이 제시되고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토의된다. 기만하거나 다른 식으로 해치는 데 쓰이지 않는 한 여기에 부적절한 것은 전무하다. 피트 요약에서 다른 메커니즘은 부지불식간의 실제적 시서가 의식적 정신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미묘한 유도를 배우기를 실문자가 바라는 수단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피상적으로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문제가 있다. 주역 시서자는 그가 순간의 상황에 적중한다고 느끼는 궤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이 서죽이나 동전에 의해 무작위로 이루어질 때 결과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정신에 의해 영향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메커니즘은 심리학적 언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래가 사실상 예견될 수 있다는 또는 잠재의식의 힘들과 소망들이 외적 사건들에 대해 실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예지와 같은 개념들을 포함할 수 있는 제3의 가능성과 관계가 있다. 아마 대부분의 시서자들이 품고 있는 최종적 견해는 주역이 지혜로운 조언의 수천 년의 증류를 포함하고 그러므로 체험된 삶의 지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어떤 다른 전법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주지하다시피 그 그럴싸함을 입증하기 위해 합리적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지침이나 영감을 발견하려는 희망 속에서 성서든 애호하는 시집이든 자조용 안내서든 책을 무작위로 펴는 것은 흔한 아마 보편적인 행동이다.
주역점의 비판자들은 주역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역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귀 가볍게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시사했듯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답변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데 보통의 상식을 활용한다. 앞에서 성서를 펴는 건 성서로 점치는 것도 있어요. 성서를 그냥 아무렇게나 이미 무작위로 펴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다 읽어봐요. 자기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과 그 내용을 맞춰서 이제 답을 구하는 그런 제일 쉬운 방법이지 기독교인들한테는. 자. 이 최종적 견해가 주역이 지혜로운 조언의 수천 년의 증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을 주역 시서가 수백만 년, 적어도 수십만 년 동안의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 속에 누적된 생존 지혜를 꺼낼 수 있게 해준다는 말로 바꾼다면 그중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다 완결적 설명은 그냥 설득력이 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주역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뭐 신지의 영역이라 우리의 인지적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늘 찜찜한 데가 있어. 자. 2-5 비술로서의 주역과 서양의 뉴에이지. 이 주역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케이스인데 창의를 위해서 창조 예술. 자. 점술, 주술, 물질에 대한 정신의 직접적 적용, 죽은 조상과 초자연적 존재들이 사는 다른 세계의 존재와 같은 것에 대한 믿음 등을 가리키는 오컬티즘, 비술신앙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새로운 말이다. 물론 이것은 고대 문화에서 이런 믿음은 거의 보편적이었다. 적어도 서양에서 지금 이 비술신앙은 소수에게 한정된 특수한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일정한 엘리트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숨은 실제에 대한 믿음 체계인 비교와도 오버랩된다. 비술의 소생을 말하는 소리가 흔한 반면 실은 이 믿음은 그 공공연한 가시성이 차고 기우는 동안 지속된다. 반대로 비술에 대한 회의주의도 비술적 믿음과 반비례로 차고 기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리고 다시 1960년대에 비술 신앙은 신지학과 심령술 및 황금여명회 등과 같은 보다 작은 엘리트들의 운동으로 조직화된 움직임으로써 가시화되었다. 점술 행위는 광범하게 확산되었고 주역만이 아니라 수비학, 타로, 점성술도 광범하게 활용되었다. 이 점술 실행은 모두 미래를 예견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주역이 유행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요소는 주역의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선명한 번역이었다. 이때 칼 융이 서문을 쓴 베인스의 피렐름 주역 번역서가 최초로 영어로 읽을 만한 것으로 제공된 것이다. 이렇게 영어권에 제대로 된 번역으로 등장한 주역은 고대적이면서 이국적이고 영적이면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주역 시서에 일찍이 헌신한 사람으로는 매스컴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은 비술가이자 우상 파괴자 크로울리를 들 수 있다. 크로울리가 수년 동안 이용한 것은 잡동사니를 쳐넣은 레그의 번역서였다. 그는 주역을 인생의 난관을 해결하는 조언으로 활용했다. 주역이 안정적 분위기는 그의 불같은 생활 양식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었다. 1960년대 경제 부국 안에서의 삶의 환멸을 느낀 젊은이들은 서구의 제도와 이념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소위 뉴에이지, 즉 현대 서구적 가치를 거부하고 영적 사상, 점성술 등에 기반을 둔 생활 방식과 관련된 문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전후 산업화, 합리화 과정에서 주변화된 수많은 사고방식들에 대한 재고를 포함했다. 웹은 사상 클러스터를 배격된 지식으로 언급했다. 주류에 의한 배격이라는 바로 이 사실은 그들이 항소의 유일한 원천은 아닐지라도 본질적 원천이었다. 이 수러가 유럽의 다양한 비술운동을 언급하기 위해 주조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아시아의 종교와 철학, 그리고 원시민족의 신앙과 관행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비재래적 정신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점술 매뉴얼로서의 주역은 전적으로 중국이 정통하다. 하지만 아시아의 중국이 정통이다.
하지만 아시아의 종교와 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 이국성 때문에 이 주제에 매혹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뉴에이지 사이언스라는 것도 거세게 일어났다. 뉴에이지 사이언스 운동은 1970년대에 소수의 과학자들에 의해 일으켜졌다. 가령 이 운동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물리학자 봄의 사상은 칼 융의 공시성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뉴에이지 사이언스 운동이 확산되면서 1980년대 이래 동양 사상에 대한 실천적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고 곧 구체적 형태를 띠었다. 기와 관련된 다양한 육체 수련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나아가 1990년대 이후에는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의학적 이슈들의 발전과 연동되어 광범하게 퍼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융의 공시성 이론은 새로운 사상운동의 출현을 격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런 뉴에이지 사이언스 운동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비 주역도 비주류 영성의 부활의 분위기를 타고 널리 확산되었다. 최근의 사례는 완전히 새로운 제조물인 톨텍 주역이다. 이것은 주역의 경문과의 연관이 극소하고 톨텍 문화, 아즈텍 문명에 앞서 존재했던 중미 고대 문화와의 연관인 더 적다. 그럼에도 톨텍 주역이라는 명칭을 달고 횡행했다. 진지한 관심으로 접근한다면 주역은 서양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적 텍스트다. 이 주역의 안가주망은 철학적, 정신적 영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고대 중국 문화의 심화된 지식을 제공한다. 그런데 뉴에이지 버전의 주역 시서들은 이런 이익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불행히도 이것들은 아주 널리 확산되어 학술적 주역 연구를 수적으로 훨씬 뛰어넘고 있다. 뉴에이지 주역 시서는 주역이라는 명칭과 64개 포맷과 말투를 빌리지만 그 밖의 측면에서 중국의 주역 경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수적 정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중남미로 시선을 돌려본다면 우리는 주역의 전지구적 확산에 보다 확실한 징조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논의는 주역이 조금씩 해외에 알려져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현대의 주역이 어떻게 중남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가, 심지어 뭐 서양만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려고 해서 마지막으로 중남미를 쳐다보는 거죠. 자. 이것은 아르헨티나의 현대 환상문학의 대가 보르헤스의 유명한 시 파라우나 베르지옹 델 이킹 주역의 한 버전을 위하여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멕시코 국립대학 교수 이바네즈는 이렇게 회고한다. 옥타비오 파즈 199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1958년 나를 가르쳤을 때 주역점을 보는 것을 배웠다. 그때는 우리가 오직 칼 융의 놀라운 소문을 달고 있는 피렐름의 영역본만을 읽을 수 있었다. 수년 후에 비틀즈는 동양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의해 그 경전을 만인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으로까지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비틀즈들도 주역점을 계속 자기들이 배워서 치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잘 알고 있었는가 본데. 그래서 일본 여자하고도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그러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지만 그 영감은 대체로 극동아시아적인 영감들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 극동에서 그렇게 비틀즈가 그래서 유행하는 것 같아. 비틀즈 좋아하는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싫어하지는 않아. 그런데 자. 주역의 영향을 받은 멕시코의 작가들로는 엘리존도, 아구스틴, 다빌라, 토바르, 세르반테스, 페르난데즈, 사다, 비앙코, 세라노, 기도, 파즈 등이 알려져 있다. 파즈는 이제 앞에서 말한 옥타비오 파즈, 노벨문학상 수상자. 이 중 노벨문학상 수상자 파즈가 가장 유명하다. 파즈는 오랫동안 아시아에 매혹되어 일찍이 1951년 그곳을 여행했고 1998년 그가 죽는 날까지 가장 애호하던 서적들 가운데 하나로 간직했던 피렐름 주역 번역서의 영어본을 얻었다. 멕시코의 많은 문예인들이 파즈의 호응에서 창조적 영감의 원천으로 주역을 배웠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잘 몰랐던 사실이죠. 주역을 우리 문화, 한국 문화 일부로서 주역을 아는 것만 해도 다른 뭐 점을 잘 쳐서 적중하냐 뭐드냐 그걸 떠나서
대단히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역을 조금이라도 모른다면, 조금이라도 알아야 돼. 모르면 우리 태극기를 일단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건공감리를 몰라갖고 거꾸로 들고 다니잖아. 태극기 세력들이. 계율을 잘못 그려가지고 올바른 태극기 세력이 되려고 그래도 주역을 배워야 된다. 네? 그리고 국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도처에 우리 마을 문화들 안에는 그런 주역의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부부를 부처라고 부를 때도 있죠. 부처라는 말은 주역의 용어고, 종일 이런 말도 주역의 용어고, 불쾌 이런 말도 다 주역 용어. 왜냐하면 주역 경문이 가장 오래된 그 글자이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제 모르겠고, 그 이후에는 전부 그런 말로 우리가 쓰고 있죠. 다시 634페이지로 넘어가면 미래에 이제 1년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며칠 전에 그저께 우리가 뽑은 2019년 남북관계 추이에 대한 이제 서점인데 그 점단이 건괴에 93이 나왔죠. 군자 종일 건건 석청약 려무구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점단을 해보면 왜 건괴가 나왔느냐. 양쪽에 두 국가 수장들이 관련이 되니까 건괴가 나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건괴가 나왔고, 그래서 이 효사 안에 군자 종일 건건을 이 군자를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봐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인 위원장이 종일, 낮에는 하루 종일 애써서 남북관계를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 애를 쓴다는 말은 건건이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강건하고 강건하게 애를 쓴다는 뜻이니 이 건자가, 이게 건자가 하늘 건자도 되고 군부, 아버지, 임금 뭐 여러 가지 뜻도 되지만 또 마른다는 뜻도 되고 또 건강하다는 뜻도 쓴 말이니까 힘쓰고 힘써서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녁 때는 불안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석청약, 두려워가 있다. 이 관계들은 늘 틀어질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어서 위태로운 관계예요. 남북관계가. 그런데 또 탈이 없다. 려무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그 두 지도자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위태로운 상황은 지속되는 그런 위험 상황의 동시 존재가 계속되는데, 그래도 무탈할 것이다. 탈이 없을 것이다. 비교적 좋게 나온 거예요. 이거 1919년에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속에서 다른 국가 사안은 모르겠지만 남북 관계는 무탈하다. 결국은 노력 끝에, 대단한 노력 끝에 무탈할 것이다. 이 점단이 1년 뒤에 맞은가 틀린가 한번 각자 알아보세요. 자, 동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이제 꼼짝달싹 할 수 없죠. 자. 제3절 과학주의 국가와 과학적 예견의 불가능성. 3-1 현대과학주의 국가의 문제. 우리 역대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행한 시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고려와 조선의 공식 시설은 공자와 이율곡이 이해한 대로 지천명의 정통적 국가 운영 방식인가, 아니면 베버의 말대로 전근대 국가의 주술적 측면인가. 인지적 과학 지식, 학식의 진리성과 양적 규모가 형이상학적 색채가 짙은 전근대 학문을 능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지난 경험들의 사후 분석에 국한된 인지적 과학 지식은 감각적 자료의 수집과 경험, 실험이 불가능한, 따라서 인지의 투입이 아예 가능하지 않은 미래의 특정 국가와 특정 개인, 그리고 특정 국가 정책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전근대 국가의 국가 운영은 지물과 지인의 인지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천의 신지를 갖춘 국가 운영이었던 반면, 많은 근현대 국가의 국가 운영은 인지적 지식은 넘치지만 지천의 신지적 지식은 거의 없는 국가 운영인 셈이다. 이 국가 운영들은 둘 다 장단점을 갖고 있다.
아니 지천의 신지가 아예 전무한 현대의 순수한 인지주의적 지식국가는 인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천명을 알 수 있었던 전근대 국가보다 때로 역사적, 자연적, 생태학적, 천재지변적 위기를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이런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시서와 통합지식에 의거한 역대의 왕조의 국저 운영은 천명을 알고 받드는 성격 덕택의 인지 위주, 특히 합리주의적 인지 위주의 현대 국가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윤리적으로 더 책임 있는 국가였다. 기자, 공자, 주희, 최치원, 이이 등이 수천 년 동안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듯이 시서는 자기와 정치 집단의 인지적 판단 및 서민의 대중적 의견을 다 참조한 끝에 지성지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지성지도의 시서로서만 지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성지도의 시서는 인간적 덕행의 극적 표현으로서의 시서와 신지적 지천의 획득이다. 따라서 지성지도의 경지에서는 시서가 곧 덕행이고 덕행이 곧 시서인 것이다. 반면 과학주의적 인지 위주의 현대 국가는 국민의 생사 화복이 걸린 각종 국가정책의 미래적 최종적 귀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인지적일 뿐인 과학지식을 확신하고 과학지식의 도움으로 수립된 정책들을 실패하면 말고식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한에서 현대국가는 주술에서 깨어나 능률적일지라도 국민 개개인에게 종종 지나치게 교만하고 무책임한 국가인 셈이다. 인지는 이성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면 사변적 망상에 빠져 무의미해지고 경험론적으로 지식을 추구해도 감각적 자료 없이는 작업할 수 없고 또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이미 일어난 사건의 자료에 대한 사후 분석과 사후 정리를 수행해 가까운 미래를 향한 개연적 예상 지식을 내놓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인지적 과학은 감성적 인지와 경험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미래의 국가 계획의 정책의 성패 그리고 경제와 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타는 궁금증과 가슴 졸이는 우려를 결코 풀어줄 수 없다. 현대 과학의 이 과거 지향성은 주역의 미래 지향성과 정반대다. 일본 학자 유아사 야스오도 주역이 목적론과 관련해 강한 미래지향성을 가진 반면 자연과학은 설명 패러다임을 위한 인과율과 관련된 한에서 과거지향적이라고 지적한다. 이 사이언스와 주역은 정반대예요. 이 시간 개념을 놓고 보면. 그 사이언스는 과거 것만을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를 과학국가 또는 과학주의 국가로 국가를 건설하고 나면 과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할지 몰라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스스로 파탄으로 가는 정책 결정을 막 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환경도 파괴하고 뭐 몇 년 못 가다 망하고 그러다가 그런 일을 자주 저지르요. 예비 최단선 조금 앞질러서 보는 거지 그것이 10년 뒤, 30년 뒤, 40년 뒤를 몰라요. 10년 뒤에 히틀러가 어떻게 될 줄 알았겠어. 지금 폭삭 망했지 뭐. 뭐 자기들 천년 왕국이라고 제3자국을 세웠는데 10년도 못 가서 망해버려. 자기들 다 예상하고 오겠죠. 그 합리적 예상은 아무 의미도 없다 사실. 국가 운영을 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지난번에 뭐 그런 소득주도 성장이 정권 초기에 얼마나 경제 성장을 가져올 거라고 확신을 했겠어요. 예측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걸로 지금 더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정책 자체가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데. 자. 전후에 미국에서 새로이 발달한 미래학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에 나름대로 답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미래학적 명제들은 너무 거시적이고 너무 추상적이다. 따라서 미래학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 어떤 특정 정권,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등 특정 주체들의 장래를 특정 시점에서 예측하고 예견하는 신지적 과업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이다. 일반적으로 앞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미래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나라가 나간다는 건지 또 어느 특정 국가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그걸 대변할 것인지 어떤 정치 세력이 반동일 것인지 제4차 산업혁명을 두고 또 그걸 어떤 개인이 대변할 것인지 그 개인을 대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건지 그 대변했다는 이유로 떨어질 건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궁금증만 더해줘. 자.
오늘날 상당수의 주요 국가들은 법적 정교 분리 정책으로 신지적 지천과 결별하고 시민의 다양한 종교와 신앙 형태들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에 국가의 종교 정책을 국한하는 과학지향적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순수한 과학주의를 광신적으로 신봉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점술만이 아니라 종교, 참선, 역학까지도 모조리 일종의 미신 또는 아편으로 탄압하고 국가 운영에서 인지적 과학 지식만을 절대시 해왔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은 합리주의와 과학주의가 지식인의 아편이고 합리론적 과학주의와 절대적 인지주의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위험한 미신이자 오만한 전지론적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에 대해 몰지각했다. 따라서 관점을 전환해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인 각도에서 물음을 제기하고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 또는 광신적 과학주의 국가가 신지적 지천을 존중했던 전근대 국가보다 과연 인간의 생존과 복지 그리고 자연 보존에 더 순기능적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이 국가 유형의 존속 기간을 대비해보자. 가령 한반도의 역대 국가는 삼한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 도합 2000년의 세월 동안 존속했고 중국의 역대 국가는 하, 은, 주, 당, 송, 원, 명, 청나라 등 4000년 이상, 일본의 역대 국가도 1500년 이상 존속했고 로마 시대 이래 기독교 유럽 제국도 2000년 가까이 존속한 반면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삼아도 근대 국가인 혁명 프랑스는 왕정 복고 기간을 제하면 겨우 200여 년, 개혁 독일은 150년, 메이지 유신 일본국은 140년, 중국 공화정과 러시아 공화정은 약 100년간 존속해왔다. 그런데 이 짧은 존속 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대 과학주의 국가들은 전근대 국가들이 저 수천 년 동안 저지른 인간 사륙과 자연 파괴를 훨씬 능가하는 초월적 수준으로 전 지구적 인간 사륙과 자연 파괴를 자행했다.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마냥 과학주의 국가 유형이 전근대 국가 유형보다 인간의 생존과 복지, 자연 보존에 더 순기능적이라고 우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천명을 무시하는 전지주의의 과부하가 걸린 과학주의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 문명권, 힌두 문명권 전지는 신만이 전지여다고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렇게 가정하는 건데 또는 기독교에서도 인간도 전지할 수 있다고 한 그 태제를 처음으로 낸 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죽었죠. 가장 짧게 살았지. 이 전지주의, 인간의 전지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전지전능한 건 하늘이라는 건 알지만 인간은 그러지 못하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도 개념을 포착하면 전지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태제는 칸트에게서 해결에게서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는 지금도 배우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고 자기가 덜 배워서 그러지 더 배우면 다 알 것이다. 그런 이상한 턱도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대학생 돼갖고 들어오는 애들 가르칠 때 내가 다시 내 옛날 생각나서 물어보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 인간은 원칙적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슬람 문명권, 힌두 문명권, 불교 문명권의 국가들은 오히려 과학주의를 사특한 미신으로 배격하는 종교적 성격의 국가들이다. 물론 이 국가들 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슬람권에서는 터키, 이집트, 구소련의 일원이었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제국처럼 대단히 세속화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전투적 이슬람 원리주의로 복귀한 나라도 있다. 또 불교를 국교로 하는 불교 국가 중에도 미얀마처럼 세속적인 좌익 군사 정권이 들어선 나라도 있고 히말라야 라마교 국가들처럼 달라이 라마의 현신에서 현신으로 왕권이 선양되는 신정 국가도 있다. 서양에서도 경험주의 전통을 가진 일부 국가들은 과학주의에 비교적 덜 물들어 있다. 가령 전통과 관습 그리고 경험을 중시하는 영국에서는 국왕이 국교인 성공회의 수장이고 영국의 국가에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가사가 들어있다. 영국처럼 관습과 경험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다. 이런 까닭에서인지 미국 대통령도 점을 본다. 가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는 백악관 시절에도 일부 언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과학을 믿기보다 점성술의 신지를 믿고 줄곧 점을 보았다. 남편이 대개 부인을 시켜 점을 보는 세계적 관행을 감안할 때 실은 레이건 대통령 자신이 본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추정상 레이건의 백악관에서 공식 행사를 개최할 최적의 날짜를 정하는 데 점성술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바로 확인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종교와 점술에 대한 탄압이 이처럼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가리지 않고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간 과학이 점술의 보편적 신뢰도를 많이 침식했지만 그 사용을 없애지는 못한 것이다. 사사로운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다. 중국에서도 모택동 치하의 주역의 사용은 다른 봉건적 저작들의 독서와 더불어 통상 금지되었지만 적잖은 사람들은 아니 모택동도 그의 구적 장개석도 주역점을 보았다. 장개석의 개석부터 모택동도 보고 장개석도 봤어. 주역점을 계속 보면서 정치를 했어요. 장개석의 개석부터가 옛괴의 유기효의 효사, 개우석, 돌보다 단단하대서 따와 지은 이름이다. 장개석의 이름은 개우석이라는 옛괴의 이효야. 응?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역을 모르면 대길이다 오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원길이라는 사람, 김원길이 옛날 원여총무 있었죠. 원길이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주역을 싹 없애면 한국 문화의 반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의 중국은 지적 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의 완화와 함께 주역은 문화적 긍지와 정신적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자리를 되찾고 있다. 1960년대 대학 문화와 함께 서방에서 주역이 누리던 유행은 가라앉은 반면 중국 바깥에서도 많은 추종자들을 갖는 것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현대세계에서 점술의 용도는 미국 백악관의 저 사례에서 보듯이 단지 사사로운 사용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홍콩에서 모든 주요 빌딩은 반드시 6짜리 홍콩 달러에 달하는 복채를 요구하는 직관에게 풍수 자문을 구하고 건설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랑크푸르트에 뭐 현대 지사를 열 때도 여기서 저 직관 데리다가 자리 청하고 또 거기서 돼지 대가리 구해가지고 고사 지내고. 자. 오늘날의 세계에서 점술이 은나라에서의 중심 역할과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인간적 상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래, 현재, 과거에 일어나는 또는 일어난 사건들의 감춰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의도적 탐사를 뜻하기 때문이다. 점은 신과의 교감이나 다른 인간 외적 접촉을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점은 신적 기관을 포함시키지 않고 전적으로 징조들의 해석학적 체계에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점은 예견을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 없고 또한 주술을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 없다. 점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면 점은 보통 인간지성의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들에 대한 답, 즉 신탁을 끌어내기 위해 부지의 것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국가 운영에서 신지를 다 추방하지 않았고 종교, 점술에 대한 탄압도 전무하다.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하늘, 땅, 물, 불 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뜻하는 건곤, 감리의 주역 사계와 역학적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다. 태극기의 음양 조화의 태극 도형과 주역 사계가 그려진 것은 결코 역사적 우연이거나 친일 개화파 박영효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태극기를 처음 그린 사람은 유교국가 조선의 정조 임금이었고 태극기를 처음 국기로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고 마침내 대한제국의 국기로 공식화한 사람은 고종 황제였다. 정조와 고종이 만든 태극기는 우리나라 정식 국기로서 바로 역학적 신지를 공식적 국가 지식으로 공개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익명의 군중들이 창제한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하느님에 대한 전통신앙이 들어있다. 우리나라 국가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국가의 의전과 격식에서 전통적 신지 요소들을 박멸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공자의 역학 전통은 상론했듯이 필자의 실증주역에까지 면면하게 이어졌다. 이런 전통에 따라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문화 속에는 주역의 언어와 논리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스며들어 있다. 금방 말했듯이 조선말에 채택된 태극기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저서와 사서, 기타 한국과 동아시아 문화유산의 근저에는 주역의 숨은 그림이 아로새겨져 있다.
도산서원 서당 앞 우물 몽리든 우물 이름이 그 우물이 있어요. 판판한데 그 몽이라고 써져 있어. 그 우물 이름이 몽이야. 몽께 사요. 네 번째 게. 전국에 널려있는 정자의 시문 현판과 이름 없는 비석이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종일, 주식, 탄탄, 불쾌, 부처, 반목, 군자, 소인, 잠룡, 비룡, 승마, 경몽, 무인, 덕, 복, 수복, 음주, 대국, 기룡, 대길, 미제사건, 형이상학, 형이하학 등 수많은 요새말이든 정길, 원길, 용길, 대곤, 장개석 등 사람 이름이든 전수되는 각종 비결서든 모두 주역의 언어를 담고 있다. 이런 말들은 중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이 공이 쓰는 단어들이다. 역학을 모르는 눈으로는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유교 패치워크 문명의 밑바탕에 감춰져 있는 주역의 이런 숨은 그림들을 끝내 들여다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역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처에 널려있는 주역 문화 유산을 알아볼 수 있다. 반면 서양 합리주의의 본구장인 유럽의 대륙국가 프랑스와 독일은 종교와 점수를 미신으로 탄압하지는 않지만 국가 운영에서 신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과학을 새로운 신으로 신봉하는 전형적 과학주의 국가들이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유형의 순수한 과학주의 국가는 점술만이 아니라 종교도 아편으로 여겨 철폐할 만큼 철두철미 전투적 합리주의를 신봉하던 동유럽의 구공산권 국가들과 현재의 동아시아 공산국가들이다. 그러나 합리주의가 지식인의 아편이라면 과학주의와 전지주의는 주지하다시피 서양 합리주의의 병리적 미신이다. 물론 저 이슬람 문명권, 힌두 문명권, 불교 문명권의 종교 국가들과 신정 국가들은 공자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지적 지식, 경험 지식과 과학 지식의 증진을 저해할 만큼 지나치게 신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지나치게 순수한 과학주의 국가들은 역시 공자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지혜로 결코 알 수 없고 결코 다 알아서도 아니 되는 인류와 자연의 오묘한 초거시적, 초미시적 체계와 운행규칙을 모조리 파멸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인지주의적, 전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저런 비판을 초월한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 지식국가 유형은 공자의 저 통합지식처럼 충분한 인지와 경건한 신지를 통합한 중도적 성격의 국가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경험주의 전통을 가진 저 영미계통의 국가들이나 유교 문화 전통을 얼마간 보존한 극동 국가들, 대한민국, 대만, 일본 등이 중도적 국가 유형에 가까운 편이다. 진정한 중도적 국가 유형은 신지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인지적이고 더 과학적이지만 과학주의 국가와 달리 자연과 역사의 불가지적 천명을 경외하고 따라서 자연에 대해 늘 경건하고 겸손하고 친화적이며 인간에 대해 언제나 따뜻하고 관대하며 평화적일 것이다. 다른 한편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한 것은 과학주의 국가들이 이들에 의해 후진국으로 관주되는 이슬람 문명권, 힌두 문명권, 불교 문명권의 저 신지주의 국가들보다 천문학적으로 더 많이 인간과 자연을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현대 과학주의 국가를 낳은 서양 합리주의는 인간 이성의 논증, 수리 능력을 신격화할 정도로 과장하고 일체의 회의를 초월해 어떤 불가지적 세계도 어떤 신지도 인정치 않는 인지적 전지주의를 추구하며 독단적 이성의 인지적 지식을 과학으로 격상시키고 다시 이 과학을 새로운 신으로 신격화해 인류의 상식과 민심의에 군림케 했다. 그리하여 합리주의는 언제나 천재적 철인치자 플라톤, 철인 입법자 데카르트, 루소, 철인왕 라이프니츠, 칸트의 과학적 지혜의 지배를 정통적 지배로 요구하며 지성적 인간 통제와 과학적 자연 정복을 갈망하고 실제로 도처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며 과학적 참주 독재, 좌우 계급 독재, 세계전쟁, 국가 테러리즘, 인종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등으로 인간 대학살과 전세계적 문화 강탈을 자행하고 과학기술적 자연 약탈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및 인공적 원자 조작, 생명 조작으로 전 지구적 자연 파괴를 자행했다. 마르크스주의와 나치즘, 파시즘도 서양 합리주의와 무관한 별종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 합리주의의 특이한 극단적 변형체일 뿐이다.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플라톤의 철인치자 또는
데카르트와 루소의 철인 입법자의 혁명주의적 변종인 직업적 철인 혁명가의 과학적 지도를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역설하고 철인 서기장, 철인 주석, 철인 수령의 민주 집중제적 지배 체제를 가능케 하고 과학주의적 계획 경제의 미신을 주창했다. 따라서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 운동을 것이 미시든 다 알 수 있다는 전지주의에 서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계획 경제를 해보니까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세세한 내용이나 거시적 내용을 예측할 수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하는 그런 허풍 속에 계획 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내가 미신이라고 한 거예요. 계획 경제는 미신이다. 그런데 천지지도 즉 자연지도를 믿었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경제는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는 것이 그래도 최선이다.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유시장의 이념은 케네나 아담 스미스에게 전해지는데 아담 스미스도 인간은 내추럴 날리지, 내추럴 위즈덤, 자연적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는 뛰어나지 않다. 시장이 지가 알아서 지혜롭게 모든 물건들을 필요한 곳에 잘 분배하고 필요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더 많이 공급하게 만들어주잖아요. 필요 없으면 가격이 다운돼갖고 덜 공급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자연적 지혜의 메커니즘보다 인간의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놓아두는 게 낫지. 그건 이제 케네를 향해서 케네로부터 자유시장을 배웠지만 케네가 중농주의를 써서 농업을 더 발전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런 정책을 취한 정부는 오히려 농업을 더 쇠퇴시키더라.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냥 놓아두면 농업이 필요에 따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국부론 전체는 자유시장과 중농주의로 되어 있는데 중농주의라는 것은 농업에서 최대의 생산적 가치가 나온다는 거 아니잖아요. 농업이 가장 생산적인 산업부문이다 그렇게 보는 건데 산업혁명이나 산업경제의 경제학 책이 아니라 국부론은 농업을 중시하는 경제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중농주의는 중농주의적 정책을 쓰지 않으면 농업이 더 발달하게 돼 있고 농업이 유일하게 생산적인 가치가 있는 데라고 케네가 말했듯이 그런데 이제 상공업도 생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담 스미스와 케네의 차이점이죠. 놓아두면 상공업은 좀 덜 발달할 것이고 농업이 발달해서 거래할 게 많아져야 상업도 발전하는 이런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농업의 발달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시장을 선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영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덕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국부론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정책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유시장 정책만 받아들이고 농업 중시 정책은 버렸어요. 미국 북미는 상공업으로 더 발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상공업을 더 중시하는 정책들을 썼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이제 산업혁명에 더 앞장서는 나라로서 미국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죠. 미국의 독자적인 정책과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론을 합치면 이제 오늘날 현대경제 이론이 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산업을 더 높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미국의 이론도 중국을 보면서 중국에서 배운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모든 제조업은 유럽보다 미국보다 다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일에서 그렇게 나오냐. 산업 제조물로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가 산업 발전을 더 높이 하지 않고는 줄일 수가 없죠. 수입 대체 업종으로서 새로운 산업, 대체 산업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입장을 취했다. 중국의 세계사회에서의 상대적 하락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의 과거의 모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그 귀중품에서부터 산업 제품에 이르기까지 대체 산업이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발전하면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중국 상품들의 수가 천문학적 규모였는데요. 그게 제로가 돼버렸어요. 제로. 마지막까지 그래도 끝까지 수출하던 그 품목이 차였는데 차조차도 인도산 차가 나오면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인도산 차가 나오면서 차를 영국이 수입을 줄여가다가 나중에는 또 끊어져요. 하나도 중국 차를 수입하지 않으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지막 상품이 없어진 거죠. 그래도 이제 미국은 계속 좀씩 더 수입을 차를 하고 있었는데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나잖아요. 보스턴 차 사건이 나면서 영국에서 차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때리니까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보스턴에 있는 선적된 차를 바다에 다 던져 넣으면서 몇 달간 거기가 홍차를 던져 넣어갖고 바다가 시뻘겋다잖아요, 몇 달을.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차 안 마신다. 그래갖고 이제 남미로부터 커피를 수입해다가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 커피가 발달한 거죠. 미국은 차 별로 안 마셔요, 지금도. 커피, 아이스티 하나 지금 마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커피 마시죠. 밥 먹을 때도 커피 마셔요. 이게 아메리칸 커피인데. 그러게 되니까 미국으로 수출되던 마지막 중국 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품목이 전무해지면서 중국이 몰락을 하게 된다. 100년간 불황에 빠지는데 그걸 가경 도강 불황이라고 그래요. 100년간. 그 기간에 산업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산업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해봤자 쪽쪽 안 팔리는 불황과 공황만 야기하는 물건이 되면서 기계 발전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기계의 대량 생산은 더 많은 불황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네트워크 생산 방식으로 공장제 생산이 아니라 네트워크 생산 방식으로 중국은 자본주의를 달리 발전시키게 된다. 그것이 그런 산업 체제의 변환을 가져오고 방향을 새로 정하는 데까지 또 불황 기간이었지만 그 불황 기간에 그걸 정하는 기간이었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910년, 20년대부터 세계적인 무역 대국으로 다시 중국이 떠오른다. 1930년대에는 완전히 이제 4대 경제 대국으로 중국이 열강의 대열에 들어서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만들어져요. 중국과 동맹 관계인데 중국이 계속 몰락했다면 한국의 독립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카이로 선언에서 4대 강국의 일원으로서 중국이 참가해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주니까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고, 윤봉길 의사가 쓴 그 강력한 폭탄도 중국 사람들이 제조한 건데 무지무지 강력하죠. 7명이 사상될 정도로. 그 강력한 폭탄을 만든 것도 중국이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무기들로, 그리고 또 일본군하고 계속 싸워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의 한 축으로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경 임시정부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중국이 다시 국제무역의 강국으로, 열강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덕이라는 건 아는데 중국이 그 열강으로 다시 복귀해서 그렇다는 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복귀하고 나서 좀 있어서 독립을 하고 그랬더니 그 공산당이 집권해가지고 폭삭 망해서 다시 더 가난뱅이 나라가 또 됐잖아요. 그 가난뱅이 중국만 기억이 나가지고 그 이전에 잠깐 있었던 50년간의 짧은 또 중국의 영광은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세계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해석은 내년에 나올 책 서구 문명의 유교화와 근대적 재구성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게 돼요. 자, 다시 갑시다, 오늘 책. 따라서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서양 합리주의의 극단적, 전투적, 유물론적 버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철인 총통의 지배를 주장하고 관철시킨 니체와 히틀러의
과학적 인정주의는 저합리주의의 병리적, 데카당스적, 육체 이성적 버전일 뿐이다. 3-2 여기 육체 이성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육체 이성이라고 이렇게 좋게 불렀고 또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칸트의 이성 개념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작은 이성이다 그래서 그건. 클라인의 페어눈부트, 이 그로스의 페어눈부트는 이 육체 이성, 퀘르퍼 페어눈부트. 3-2 사회과학자의 인지적 예견과 오류 위험. 현대 국가와 학자는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으로 미래의 일을 예견한다. 자연현상과 천문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예견은 그간 대중의 많은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국사는 거의 모두 다 사회과학의 소관이다. 국사가 다 미래에 대한 사회과학적 예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된 정책들의 미래적 효과와 성패 여부에 대한 예견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과학적 예견은 빗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과학적 예측의 어려움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휴미 이미 잘 일깨워준 바 있다. 휴메에 의하면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서 인류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 사회과학 일반, 특히 정치학은 아직 박학 신문과 다문다견이 턱없이 빈약한 것이다. 가령 정치, 사회, 경제 이론 분야에서는 1000번의 실험은커녕 몇 번의 실험도 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정치, 사회, 경제 체제들에 대한 인류의 경험과 실험이 너무 일천하고 제한적이다. 따라서 개연성 차원의 사회과학적 예견도 지극히 어렵고 특히 정치학은 이런 예견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다. 정치학적 진리를 말하기에는 세계의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이다. 휴문 말한다. 나는 가장 뒤늦게 올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진리로 남을 정치학의 많은 일반적 진리를 확정하기에는 세계가 아직 너무 젊다는 의심을 간직해 두고 싶다. 우리는 여태까지 3000년의 경험도 가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른 과학에서처럼 이 과학에서도 추리의 기술이 아직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충분한 자료도 없다. 덕성이나 악덕에서 어느 정도의 세련화를 인간 본성이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는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인간의 교육 관습 원칙 면에서의 커다란 혁명으로부터 인간에게 무엇이 기대될 수 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과학 일반이 그렇지만 사회과학과 정치학에서 예견은 자칫하면 큰 낭패를 초래한다. 휴문 이와 같은 큰 낭패의 대표적 사례로 제임스 해링턴의 정치학적 예견을 든다. 어떤 현명한 사람도 제 아무리 자신의 원리를 확신할지라도 감히 어떤 사건에 관해서 예언하거나 사물의 먼 귀결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모든 과학을 극심하게 훼손시키는 점이다. 또 요소화시키는 점이야. 에이, 과학에서 뭐해? 하나도 못 맞추네. 응? 자. 해링턴은 권력의 균형이 소유권의 균형에 좌우된다는 자신의 일반 원리를 아주 확실하다고 생각해 영국에서 군주정을 재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엄명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왜냐하면 이제 토지 소유권이 귀족들, 대귀족들에게 또는 기타 일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넘어가서 왕이 가진 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질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가 큰 땅을 가지고 그걸로 세력을 잡을 수 있는 직할지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군주정은 이제 다시는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대단히 기분 좋았겠죠. 왜냐하면 이 해링턴은 크로멜의 제1급 참모, 사상 참모였기 때문에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거든요. 오세아니아라는 책을. 자. 그러나 왕이 복이 되었을 때 그의 책은 거의 인쇄되지 않았다. 왕이 왕정복구가 되어버리는 게 이제 안 팔렸다 이거야. 자, 근데 이 말도 틀렸어. 뒤에 봐. 제임스 해링턴은 왕정복구를 불가능한 일로 예견하고 올리버 크로멜의 공화국 치세를 영구화시키기 위해 1656년 영국을 위한 공화국 모델을 기한한 오세아나 공화국을 출간했다. 그러나 출간된 지 4년 만에 크로멜이 부고한 참시되고 왕정이 복구되자 이 책은 무관심 속에 묻히고 말았다. 크롬웰의 절대적 신뢰를 받던 해링턴은 인지로 신지를 넘본 저 오만한 예견으로 인해 자신의 역작의 신뢰도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만 것이다. 이처럼 사회과학은 인지적인 한에서 신지적 예견력을 발휘할 수 없고 사회과학에 기초한 미래학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나 왕이 복이 되었을 때 해링턴의 책은 거의 인쇄되지 않았다는 휴me 자신의 인지적 판단도 역시 빗나갔다. 휴메의 이런 단정과 달리 해링턴의 오세아니아 공화국은
흉이 살았던 18세기 내내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러 차례 1700년, 1737년, 1947년, 1758년, 1771년, 1883년, 1924년, 1977년 최근까지도 계속 인쇄됐어. 더 이상 인쇄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러면 휴메 말도 틀려버렸죠. 자, 계속 복간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철학자와 사회과학자가 신지를 빌리지 않고 감히 인지로 예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휴메 말까지도 무모한 판단이 되고 말았어요. 웃기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정치학적 예측의 낭패 위험을 지적하는 휴메의 단정도 다시 낭패를 당할 만큼 사회과학적 예측과 예견은 어렵고 오류 위험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쯤에서 인지와 신지로 구성된 공자의 통합적 지식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과 공동체가 생존과 발전을 위해 보유한 지식 정보 총량의 최대 부분은 과학과 거리가 먼 이른바 노하우로서의 경험 지식이다. 상술했듯이 공자의 현명 또는 노자의 지상에 해당하는 이 경험 지식은 일상생활을 통해 얻고 반복적 체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된 통상적 지식이다. 그 다음에 다문다견의 경험으로부터 수리부작의 사유작용에 의해 추리하고 정리한 학식, 즉 과학지식이 있다. 경험지식과 과학지식은 둘 다 인지에 속한다. 세 번째는 인간의 유전자 속에 비장된 무한대의 무의식적 정보, 지식에서 특별한 종교적 계시, 기도, 참선, 델피신탁, 역학, 점술 등의 방법으로 조금씩 길러내 쓰는 초월적 신지다. 이 신지는 오늘날도 사람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노동자, 농부, 회사원, 상인, 택시기사 등 보통 사람들로부터 대기업 경영자, 장군, 고위관리, 방송인, 법조인, 정치인, 기자, 학자 등 국가의 최고 엘리트 집단과 종교 지식인, 스님, 목사, 신부들은 종교적 기도와 계시, 참선, 역학 등을 통해 신지를 구하기도 하지만 점술가에게 점을 치거나 점을 쳐주기도 한다. 그런데 종교적, 계시적, 참선적, 역학적, 점술적 신지 중에서 특별히 점술적 신지만은 여타 방법의 신지에 비해 크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거의 많은 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점술적 신지만은 미신으로 낙인 찍혀 상업주의 예술과 싸우는 언더그라운드 예술처럼 합리론적 과학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식 종교에 짓눌려 언론의 가십, 오락란에서나 세상의 빛을 본다. 오늘의 운세 그런 데서 좀 세상의 빛을 보죠. 그러나 공식 무대의 예술과 언더그라운드 예술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차별할 근거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듯이 공식 종교, 참선, 델피 신탁, 역학 등의 신지와 점성술의 신지를 그렇게 본질적으로 차별할 근거도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할 것이다. 점술에 대한 격렬한 박해에는 종교적 박해와 과학적 박해가 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전통적으로 점술을 악마와의 내통으로 비난하거나 신에게만 유보된 것을 알려고 하는 짓으로 박해해왔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 박해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식적 금지는 결코 아주 효과적이지 않았다. 기존의 종교적 권위가 초월적인 것에 대한 접근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려는 종교적 탐욕이 이 금지 조치에 내포된 의도였기 때문이다. 한편 과학을 옹호하는 자임 대변인들이 점술을 강렬히 비난하며 박해하려고 든다. 이 비난은 오늘날 서양에서 가장 광범하게 활용되는 점술 형태인 점성술에 대해 특히 현저하다. 유사한 비방은 주역에 대해서도 가해진다. 이런 비방자들은 보통 점술을 믿는 사람들 편에 대해 단세포적 경신성을 가정하고 점을 보아주는 점쟁이들에 대해서는 속임수를 쓴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점술 관행의 현실적 관찰에 근거해 있지 않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점술에 개입 없이도 나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지라도 점술을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불행히도 점술을 큰 액수의 돈을 사취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점술이 의도해서 사기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더욱이 별, 카드, 시서의 자문을 구하는 모든 이들이 점의 조언을 노예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대부분 주역의 적중성에 충분히 유의하고 있다. 분명 역술가를 고용했던 전근대 중국의 위정자들은 가짜 역술가들의 만연을 충분히 경계했었다.
이와 같이 점술은 종교적이고 과학적인 이유에서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서도 비난당했다. 앞서 잠시 시사했듯이 중국 공산당은 정권 수립 초기에 점술과 역술을 탄압했었다. 서구의 철학자들도 점술을 정치적 이유에서 비판했다. 가령 프랑크 학파의 사회 철학자 아도르노는 신문 점성술 칼럼에 대한 한 권의 책 분량의 비판에서 그는 말한다. 그는 복잡하고 처연한 지성적 조작을 수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점성술은 객관적 상황에 기인한 모든 문제들,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이 사적 개인 행위의 현지에서 또는 심리적 통찰에 의해 풀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것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점성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난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대변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정치적 신주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비판에서 점성술은 종교 일반과 마찬가지로 억압에 대한 대중봉기를 가로막는 아편으로 간주되고 있다. 아도르노의 이 점술과는 모종의 근거가 없지 않다. 역경의 명문, 특히 주역의 경문은 공자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패권적 정부체제를 결코 의문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점술은 권력이익에 이바지해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점술은 사회 비판의 매체로 이바지하기도 하고 심지어 봉기를 고무하기도 한다. 점술은 종교나 영성에 대한 신앙 일반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장 깊은 희망과 공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조작할 수 있는 효과적 도구일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점은 현상 유지를 바꾸도록 돕는 데 기여하기보다 현상에 대처하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말은 이게 비판이라면 현대 심리치료학이나 상업적 유흥, 우리가 시간을 킬링하는 기타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다. 이게 점치다 보면은 현실 적응만 강조하지 현실 전복은 안 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모든 그 정신과 의사들 사람들 안정시키고 그러면 다 거기 그 비난이고 또 사람들 타임킬링 해주는 모든 오락 방법들도 그런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역만 하더라도 49번 혁괴, 혁명의 교지요. 그런 것들은 혁명할 때 혁명하는 것이고 안정될 때 안정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혁명해. 시도 때도 없이. 자, 점술에 대한 회의론자로 시작해 나중에 점성술의 과학적 타당성의 문제에 헌신하게 이른 프랑스 심리학자이자 통계학자 미셀 코켈랭은 균형 잡힌 공감을 표명했다. 우리 시대는 주술 과학을 추방했지만 이 과학은 배은망덕하지 않은 것이거나 배은망덕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 낡은 독토린들도 그 다채로운 베일 속에 한 톨의 진리는 보유했었다. 점성술은 세계를 개념화하려는 그리고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현존의 의미와 인간의 삶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시도다. 여러 세계를 관통해 점성술은 백성들을 매료시키고 문명에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천재들이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한마디로 이런 까닭에 점술은 그 타당성이 어떻든 인류를 매혹시켜 왔던 것이다. 주역을 이해하는 최선의 길 중에 하나는 실제로 주역점을 보는 것이다. 주역 시설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주역을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내가 맨날 하는 말인데 서양 사람도 이런 말을 써놨어. Rediscovering the I-층이라는 이 책에서 인컵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야. 실제로 주역점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주역을 끝내 다 이해하지 못한다. 자. 나아가 우리가 점수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인류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과 위험 회피를 위해 유전자 속에 보존, 누적해온 무진장한 신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추방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인류가 이 무진장한 신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추방해버린다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 물음은 광신적 유형의 과학주의를 신봉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겪은 참담한 몰락의 운명을 얼핏 살펴봄으로써 누구나 자답할 수 있다. 앞서 시사했듯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식적 국가 운영에서 인지적 과학 지식만을 절대시하고 점술만이 아니라 종교, 기도, 참선, 역학까지도 모조리 일종의 미신 또는 아편으로 탄압했다. 가령 북한은 과학만을 절대시해왔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에서도 점술은 몰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무당이 점지한 숫자인 9자를 신봉한다는 북한도 지금까지 그래왔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지식은 밤낮이 다르다. 밝은 공식 석상에서는 인지 위주의 이데올로기적 공산과학을 떠받들고 어두운 지하에서는 어줍지 않게 신지를 표절해 쓴다.
그러나 종교적, 역학적, 점술적 신지를 인민의 아편으로 탄압하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모조리 몰락했거나 수십 년의 아까운 국가 시간을 허송한 뒤 개혁개방을 통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대부분 포기함으로써 간신히 몰락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 이 케이스는 중국이죠.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다시 들어가요. 개혁개방을 거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날로 반인간적으로 기형화되고 뒤틀리며 참담한 몰락의 수렁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 유전자 속에 무진장한 신지를 내버린 모든 인간 집단의 숙명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의 그 휴먼 위즈덤으로만 모조리 다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아주 실험적으로 나타난 게 그 폐해가 뭔지 알려주는 게 공산주의 국가죠. 두 개를 신지와 인지를 종합해서 운영하는 나라, 그 나라들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이고 행동의 자유도 최대로 주면서 동시에 과학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자, 국가를 한번 쭉 이 관점을 현대국가를 한번 본 거예요. 결론. 공자의 인식론과 역학이라는 책 전체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결론. 이 책의 목표는 공자의 지식 철학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공자에게 있어 지식은 지물의 지식, 지인의 지식, 그리고 지천의 지식으로 삼분된다. 따라서 공자의 지식 철학은 지물의 인식론과 지인의 해석학, 그리고 지천의 역학으로 짜여 있다. 지인의 방법론인 공자의 공감적 해석학을 재건하는 작업은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을 통해 완료되었다. 그러나 지물의 방법론인 인식론을 서술적 경험론으로 재건하고 지천의 방법론인 역학을 공자의 중도 역설로 재건하는 필자의 작업은 그간 미완 상태에 처해 있었다. 공자의 인식론과 역학이 그간 미완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말은 이미 얼마간 시도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서술적 경험론으로서의 공자의 인식론을 재건하는 것은 공자와 세계에서 초고적으로 시도되었고 되었었고 중도역학의 재건은 실증주역과 공자와 세계를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시도되었었다. 이 책의 목적은 이전에 이 서술적 경험론과 중도역설을 정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현대철학으로 재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책의 구체적 목표는 공자의 서술적 경험론과 중도역설을 최종 완성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의 장관 논의를 통해 서술적 경험론과 중도역설의 미래가 마침내 활짝 열렸다고 자부한다. 제2부 공자의 지식이론에서 핵심 주제였던 무지의 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지물, 지인의 인지적 지식과 지천의 신지적 지식에 대한 논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신지는 인간의 인지로 얻을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책의 집필을 완료함으로써 지물, 지인, 지천이라는 세 가지 지식의 획득 방법들인 서술적 경험론의 인식론, 공감적 해석학, 중도역학에 관한 공자 지식철학의 재건이 완결된 것이다. 공자 철학 연구의 2500년 역사 속에서 지물, 지인, 지천의 세 지식에 대한 공자의 논의가 복원되고 이것의 현대적 확충과 재건이 시도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유학 분야의 거의 모든 글들은 공자 인식론이나 공감적 해석학의 경우에 그 존재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만큼 전통 유학은 일천한 것이었다고 혹평할 수 있다. 2500년 동안 공자의 역학에 관한 논의도 봉사 문고리 잡는 식의 암중모색이나 도통한 척하는 위학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혹평할 수 있다. 필자는 공자의 중도 역설을 처음으로 복원하고 고증, 논증, 서증의 실증주역 방법을 적용해 수많은 괴, 효사의 비교적 정확한 해설을 완수해 점단의 적중도를 획적으로 제고시켰다. 그리하여 인지적 지식과 신지적 지식의 통합을 현대적 세계관의 기반 위에서 추구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몇몇 현대 국가들의 일면적이고 지나친 과학주의를 비판하고 인지와 신지를 통합하려는 중도적 지식 국가들을 높이 평가했다. 이 책에서 공자의 서술적 경험론을 재건하는 형태로 전개된 새로운 인식론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루소, 칸트, 쇼펜하우어 등에 의해 대표된 근대 합리주의 인식론만이 아니라
노자, 에피쿠로스, 홉스 등에 의해 대변된 소박 경험론적 인식론, 그리고 베이컨, 로크, 휴움 등에 의해 전개된 근대 비판적 경험주의 인식론도 모두 다 뛰어넘는 새로운 논의를 담고 있다. 이 논의 과정에서 특히 합리주의 계열의 인식론과 소박 경험주의적 인식론에 대해서는 귀에 닿는 대로 호된 비판을 했다. 따라서 이 책을 정독하는 독자들은 그간 이 합리주의 철학자들이 세계 지식인들의 눈에 쳐놓은 미망의 눈가리개를 스스로 벗어던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공자의 지천론적 중도 역학을 재건하는 형식으로 전개된 새로운 역학은 그 자체로서 동서양의 모든 주역 연구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정리된 일목요연한 주역 철학사일 것이다. 나아가 필자가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에서 2500년 동안 전개된 모든 부정확한 역학 이론을 극복하려는 열망에서 개발한 실증 역학은 공자가 견지하고 발전시킨 중도 역학의 현대적 재건에 해당한다. 이 실증주역 단계에서야 비로소 주역 시선은 다시 공자 수준의 적중도 70%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실증 역학은 서양 기독교단에서 발전시켜온 그 어떤 근현대 신학도 옆으로 제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합리주의 신학은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까마득한 태고대에 살았던 소수의 신지적 선지자들의 권리로 특권화한 반면 공자의 중도 역학은 역궤로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역학 지식과 도덕적 자격을 가진 모든 역학도에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만이 아니라 현재 또 미래의 역학도에게도 개방하고 있는 점이에요. 근데 성경책에서는 계신데 그 신탁으로 되어 있는 디오라클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성경을. 옛날에 그 유대한 선지자들 몇 분들한테만 이렇게 특권화되어 있어요. 다시 그런 신탁을 받을 수 없게. 이 책의 모든 논의는 세계와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식 철학 논의로 한껏 끌어올려진 것이다. 따라서 일반 지식인들에게 이 책은 난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난해하다는 이유에서 이 책의 논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이었다. 이 책은 어차피 지식 철학 문제로 고민하는 현재와 미래의 정상급 두뇌들을 향해 지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책이 많은 사람에 의해 읽히기를 바라지만 대중서가 되는 것보다 아무쪼록 공자 철학의 현대적 재건에 기여한 전문적 철학서로 평가되고 두고두고 진지한 철학적 고민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어찌 철학의 근본 이론에 해당하는 인식론과 역학을 다룬 저작이 대중서일 수 있겠는가?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 응? 재밌었나?